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금요일이고요. 휴일이에요. 연휴의 시작이기도 한데 오늘 그냥 쉬시는 날 아니고요. 현충일입니다. 70주년 현충일.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헌신에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사이렌이 울릴 텐데 1분 동안만이라도 이분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고마운 마음으로 추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 행복한 아침은 건강 리모델링 준비했습니다. 옷차림이 얇아질수록 뱃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뱃살 없애는 법, 오늘 건강 리모델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금요일 현충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허니문 랠리 계속될까입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 허니문 랠리라는 거는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에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에 코스피 지수는 2.66% 오른 2,770.84에 마감을 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2,770선을 넘기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5일인 어제는 코스피가 장중 2,800선 돌파하면서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증시 부양 공약이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에 여러 사람 모이는 자리에 가면 슬슬 주식 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지금 정부의 정책 실현 여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 또 경기 회복이나 대외 변수들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동안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경색돼 있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이런 허니문 랠리 기간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미국 관세 변수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또 국내외 경기가 너무 장기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이 정부 경제 성과에 또 좌우될 수 있는 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이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좀 가져보는데 네.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 청와대로 간다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대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보수를 마치는 대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네. 계획을 밝혔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했지만 조만간 시설 보수를 통해서 이후에는 청와대로 간다는 계획인데요. 2022년 5월에 용산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이 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청와대가 대중에 개방됐기 때문에 지하 벙커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든가 보안시설을 다시 복구해 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6개월 이내에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 청와대 복귀가 이제 예고되면서 청와대 관람 신청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그래요. 네, 저도 이 소식 보자마자 갈 걸. 또 한 발 늦었다. 주식 오르는 거 보면서 살 걸 이러고 계속 이러거든요. 껄껄거리죠. 네, 그래서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집무실이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개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관광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 사이트를 보면은요, 이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관람 예약 이미 다 마감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예약하려는 방문자가 몰리면서 여러 차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요, 4월 청와대 관람객 수는 약 2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가량이나 급증했고요. 5월 관람객은 4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단은 대통령 집무실 복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후까지 관람 예약을 받고 있고요. 주말 상설 공연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직 청와대 관람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미처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문 닫히기 전에 네. 한번 다녀오시죠. 네. 뭐.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240만 원 안 받을래요입니다. 240만 원을 왜 안 받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240만 원이면 엄청 큰 네. 돈인데 네. 이게 바로 주택연금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주택연금은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거주는 하면서 또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죠.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0세 어르신이 65세 배우자와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하면 매월 242만 5천 원 평생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자, 수수료 이런 비용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했을 때 한 34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4년 동안 매월 240만 원을 넘게 받는다? 너무 이게 노후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1%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매월 2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렇게 그 주택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 이렇게 연금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좀 실제 가입까지 주저하는 걸 연금 퍼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연금 퍼즐 현상 원인으로는 이게 담보잖아요. 나는 240만 원으로 설정해놨는데 향후에 내 집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240만 원으로 받고 끝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손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이라는 특성상 내가 좀 더 다달이 참고 훗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네, 이런 감정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입 조건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또 집값이 오른다면 그 상승분을 일부 반영을 해주는 등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 수요자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이 연금 가입 조건이나 뭐 이렇게 그 연금을 지급할 때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검토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거. 이게 뭘까요? 네, 안정성이 높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이 민간 임대주택 이 공급이 80% 이상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 제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한 이유로는요. 일단 분양 시장이 너무너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건설 비용이 너무 올랐죠. 정부도 규제 강화를 했고 이렇게 뭐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양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지금 젊은 층, 신혼부부 등등 이렇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역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주변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접했다고 대답했고요. 이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는 유명 연예인도 몇 명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강한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 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실제 시장의 반응도 그럼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이 경쟁률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3월에 부산에서 공급된 민간 임대주택 220가구가 사흘 만에 완판됐고요. 4월에 서울 용산구에서 공급된 민간 임대주택 평균 91.6대 1 경쟁률 기록하면서 단기간에 마감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임대는 공공 임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다면서 전체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일일 기상캐스터로 변신해서 날씨를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행복한 아침을 외치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입니다. 오늘은요, 문당영 캐스터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일일 기상캐스터가 되어보기로 했는데요. 신나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공휴일을 맞아서 외출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국이 맑고요.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이상, 동쪽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28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광주와 대구 29도, 강릉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 예정입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예상이 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 꼭 챙겨주세요. 오후부터 영동을 중심으로 강하게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에서 20m 안팎으로요.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는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경기 북서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는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가 무너지면 우리 전체 건강에 위험이 온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잘 지켜야 된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데 이 허리 건강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극심한 허리 통증을 부르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와 함께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최희의 닥터하우스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무려 6,000개 이상의 척추를 진료하고 치료한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와, 무려 6,000개의 척추를 진료하셨더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 오늘의 주제가 이와 관련돼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척추, 그 중에서도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질환이잖아요. 저만 해도 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허리가 나만 할 새가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좌식 생활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허리 통증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증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있는 동작 자체가 척추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모두 33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척추뼈 사이에는 23개의 추간판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하죠. 이렇게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리는 척추는 목과 등에서 허리, 엉덩이, 꼬리뼈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의 중심을 담당하고요.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추신경 다발인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척수라고 하면 촉감 같은 감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척수는 온갖 신호, 예컨대 촉각이나 통증 등의 감각 신호를 뇌와 사지 말단까지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인데다가 그 주변으로 다양한 신경 역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척추가 특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꾸준히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디스크 아닐까요? 주변에 진짜 디스크 환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부르고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서로 같은 질환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까지 같은 질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질환인가 봐요.
최희님을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발병 기전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지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말씀하셨던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완충작용을 맡고 있는 추간판은 가장자리의 질긴 섬유륜이 내부에 젤리 같은 수액을 보호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섬유륜이 손상되면 그 안에 있던 수액이 빠져나와 인근의 신경을 누르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허리 디스크가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말이군요. 방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종종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자세를 지속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올리는 경우, 디스크에 강한 압력이 눌리면서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수액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머리부터 팔, 다리까지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 노화로 뼈가 뾰족해지는 볼극 현상이 나타나거나 주변 인대와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외에도 선천적인 척추관 좁음이라든지 척추 분리증, 전방 전이증, 외상, 감염, 종양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 과정은 다르지만 대표적인 원인이 노화라는 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인 만큼 나이 들어가면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요. 지난 2023년 한 해 허리 디스크 환자 수가 196만 8,300명이었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 수는 182만 2,204명이었어요. 와, 네. 여기에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까지 더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혹시 두 질환의 증상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증상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허리 디스크일 때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수록 네. 통증이 심해지지만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반대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야 통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척추관이 넓어지니까요. 또 허리 디스크일 때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어렵지만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도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척추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다리까지 방사통이 생기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여기에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눌려있는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에 쥐어 짜는 것 같은 묵직한 통증이 이어지고요. 네네.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걷다 쉬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잘 따져본다면 허리 디스크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이 두 질환이 증상은 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화돼서 극심한 통증뿐 아니라 보행 장애, 하반신 마비, 대소변 장애 등 네. 심각한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급성 통증이 있는 허리 디스크와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병이 천천히 진행되는 편이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기적인 척추 검진으로 질병을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초기일 경우라면 보존적 치료법이나 비수술적 치료법을 통해 어느 정도 증상과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운동 치료 등을 먼저 시행하고요. 여기에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비교적 간편한 시술을 해볼 수가 있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척추 내시경 수술까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시술은 각각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일까요? 신경 차단술은 통증 부위 신경에 작은 바늘을 삽입하여 국소 마취제나 염증 완화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네. 흔히 말하는 주사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신경 성형술은 얇은 의료용 튜브인 카테터를 삽입해서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유착을 푼 뒤 염증 완화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1차적 보존적 치료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한다면 척추 내시경 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에요? 과거에는 절개 구멍 하나로 이루어지는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절개 구멍 2개로 시행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허리에 아주 작은 절개를 1개 또는 2개만 내고 카메라가 달린 가느다란 기구를 삽입해
디스크, 뼈, 인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비교적 절개가 작고 근육 손상이 적을 편이라서 회복이 빠르고 또 부분 마취가 가능하니 입원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병원에 가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누워 지내시고 그동안 허리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자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누워있을 때 가장 적고 설 때, 앉아있을 때 순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해서 움직이기보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아플 때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될까요? 아, 선생님 저한테 아까 다 힌트 주셨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허리가 아프면 누워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허리가 아플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꼼짝없이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오, 맞습니다. 땡! 아니에요?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허리 근력과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따라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혹은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 보시고 나 허리 안 좋은데 운동이나 해볼까 하고 잘못된 운동법을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법 알려주실까요? 닥터님 오늘 어떤 운동을 알려주실 건가요? 허리부터 골반, 엉덩이, 허벅지와 복부 근육을 동시에 단련하는 전신 코어 운동인 버드독입니다. 버드, 새, 독, 개. 세 개의 운동인가요? 새를 사냥하는 개가 사냥감을 가리킬 때 앞다리와 뒷다리를 쭉 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접촉시켜 네발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요. 예, 무릎과 엉덩이는 수직으로 위치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쪽 팔과 반대 다리를 들어주는데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팔과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5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이를 4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바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 외에도 생활 속에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건강을 지키고 질환을 예방하려면 체중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그 압력이 고스란히 척추와 디스크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바로 펴서 등받이에 닿도록 해야 하고요. 서 있을 때는 척추와 골반이 바로 선 상태에서 어깨를 활짝 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지지하도록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닭가슴살이나 콩류, 두부, 유제품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적절히 섭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매일 출근할 때 스스로 묻는 질문입니다. 제 목표는 치료 시 필요 없는 수술을 줄이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드리는 겁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네 척추 주치의로서 환자분의 삶 자체가 회복되도록 돕고 싶어요. 그것이 의사로서의 제 꿈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박성호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건강 챙길게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예, 요즘 뭐 옷은 점점 얇아지는데 뱃살은 계속 출렁거리고 고민이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요즘 같은데 다이어트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저를 콕 집어서 저한테 그 질문을 가장 처음으로
살짝 긴장이 되는데 전 그래도 올 초에 방송할 때보다는 한 3, 4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워놓은 살이 워낙 많아서 갈 길은 좀 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뱃살 좀 빼야겠다, 살 안 빼야겠다 빠져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흔히들 나이가 들면 찌는 살을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배에 특히 많이 찌는 게 나이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맞이 뱃살 타파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팍팍! 뱃살이 불어나는 이유입니다. 알고 싶다. 근데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먹어도 뱃살이 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뭐 민혜 선생님은 잘 모르실 것 같긴 그럴 것 합니다만 같아.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을수록 참 살이 쉽게 찌는데 빠지진 않아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살이 너무너무 안 빠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세요. 뭐 우리 몸속에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몸속에 있는 대표적인 것 3가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는요. 여성과 남성 모두 성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성의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은 사실 여성의 몸에서 체지방이 막 쌓일 때도 이렇게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줄어드니까 그다음부터는 내장 지방이 팍팍팍팍 쌓이잖아요. 이게 다 뱃살로 보일 수밖에 없죠.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있잖아요. 이게 근육을 만들어주고 지켜주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이 드셨을 때 예전만큼 근육량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다 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요 근육량, 근육이 감소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근섬유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가늘어지기도 하고 근육은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 근섬유가 얇아지면서 지방을 잘 못 태우게 되니까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살이 좀 더 쉽게 찔 수 있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기초대사량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근육량이 줄면서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또 줄겠지만 근육량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또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연소되는 칼로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식사량을 내가 특별히 이제 늘리지 않고 그대로만 유지하고 있어도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뱃살이 찌고 지방도 계속 더 축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 이 중에서 아주 나쁜 습관들이 뱃살을 아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보기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것이 한번 그런 나쁜 습관에 해당하는지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기, 채소 먼저 먹기, 영상 보면서 식사하기, 추운 환경에서 식사하기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나쁜 걸 찾는 거죠. 나쁜 거. 뱃살을 찌우는 습관. 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운동량을 유지하면서 인풋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네, 빼면서. 그래서 저희 여행 다닐 때 걸어 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어. 저는 살이 좀 덜 찌는 느낌이었는데 기분 탓인가? 그럴싸한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좋은 것 같고요. 채소 먼저 먹는 건 당연히 당연히 좋은 좋고. 습관일 것 같고요. 추운 환경에서 식사해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것도 이게, 빼면서 먹는 거예요? 소모가 될 것 근데 같고. 이건 많이 안 네. 들어가 이렇게. 3번 영상 보면서 식사하면 제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잘 가늠이 안 돼서 살이 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상도 먹방 영상 보면 더 먹어. 더 먹어. 맞아. 우리는 다 3번인 것 같은데. 오직 3번. 3번. 네. 자, 정답은 2번. 채소를 먼저 먹기를 제외한 제외하고 3개가 전부 나쁜 습관에 해당합니다. 1, 3, 4번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아까 희영 씨 이게 얘기하신 이렇게 걸으면서 하면 뭔가 이렇게 소모가 되면서 먹으니까 좀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보면 이렇게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바쁘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동 시간 이럴 때를 좀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시리얼바 이런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선 우리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길거리 음식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길거리 보면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 맛있어. 예, 그런 음식들을 또 이렇게 사갖고 드시면서 또 걸으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으시면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작용이 이게 체내에서 잘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배설에 더 찌게 되는 거죠. 운동이 아니구나. 네, 식사하실 때 TV, 뭐 휴대전화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자극적인 이제 먹방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르고 또 많이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했던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면서 먹게 되면 맛이나 향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더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뱃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영상 시청하면서 음식 드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보기로 있었던 게 추운 곳에서 식사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추운 곳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뱃살이 쉽게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추운 곳에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열량을 더 많이 태워내니까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 몸은 추운 곳에 있으면 단 걸 더 당기게 합니다. 특히 갑자기 에너지를 써내야 될 때는 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단 것, 탄수화물이 당기도록 몸에서 식욕을 좀 조절한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식탐이 추운 곳에 있을 때보다는 따뜻한 곳에 있었을 때 더 잘 억제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우리가 식욕, 식탐을 느끼게 되는 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인데 실제로 이 렙틴의 분비량도 따뜻한 곳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에 추운 곳에서는 그 증가량이 가장 적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여름이니까 뭐 내가 추운 곳에 있을 걱정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실내 온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쌀쌀하고 그러네요. 춥거든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는 자리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가벼운 외투 같은 거, 얇은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챙기시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꿀팁이다. 외투를 좀 챙겨야겠어요. 네, 얇은 카디건 같은 거 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빼는 건 어렵지만 찌는 건 너무 쉬운 뱃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자, 여름맞이 뱃살 타파 두 번째는요. 나의 뱃살 유형은입니다. 와, 안 떨어지네요. 네. 우리 뱃살만큼 지금 딱 들러붙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 나의 그러니까요. 뱃살 유형. 근데 뱃살이라는 게 그냥 뱃살 아니에요? 이게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튀어나와 있지만 뱃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피하 지방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내장 지방인데요. 자,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하, 맞아, 피부 밑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피부 밑에 아래 존재하는 그런 지방을 말합니다. 뭐 배에도 있지만 뭐 팔이나 아니면 허벅지 뭐 이런 데도 이제 피부 밑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런 피하 지방들은 우리 체온을 유지하고 또 우리 그 에너지를 평소에 좀 저장해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과도한 건 우리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도한 이런 피하 지방들은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장 지방이 있죠.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는 좀 껴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지방을 얘기하는데 우리 내장 지방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듣잖아요. 말 그대로 이 내장 지방은 조금만 있어도 우리 몸에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시고 이거 빼기 위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나한테 있는 뱃살이 이게 피하 지방인지 내장 지방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이 엄지와 검지로 뱃살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집어 봤을 때 네, 너무 잘 잡혀요, 선생님. 잘 잡히면 좋은 겁니다. 그래요? 이거 자, 보세요. 이렇게 잘 잡히셨으면 괜찮은데 2cm보다 더 두꺼우면 피하 지방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피하 지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식빵 2개 정도 두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제 배를 잡아주셔. 네. 여러분도 근데 피하 지방인 거 아시죠? 오히려요, 내장 지방형이신 분들은요, 이 뱃살이 그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요? 훨씬 더 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약간 곰돌이 배처럼 그렇습니다. 둥그런 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잡혔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누웠을 때도 또 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침대에 반듯하게 누웠을 때 뱃살이 이렇게 옆으로 축 늘어지시는 분들 있죠. 저요. 요거는 피하 지방형입니다. 네, 그나마 좀 낫죠. 자, 그런데 누웠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볼록한 배가 하늘을 향해서 봉긋하게 솟아져 있다면 요거는 내장 지방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피하 지방형, 내장 지방형을 이 면적까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복부 CT를 찍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뱃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요거 사연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네. 희경 씨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있어요. 삼겹살, 매운 곱창볶음, 떡볶이 같은 음식 자주 먹고 있는데요. 특히 삼겹살은 한 번 먹을 때 놀라지 마세요. 1kg까지도 먹어요. 게다가 케이크, 빵, 초콜릿 등등 달콤한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데요. 저는 사실 그동안 뱃살 걱정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라고요? 저 재수 없다고요? 그런데요. 요즘에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뱃살이 접힙니다. 툭 튀어나온 아랫배를 없애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뱃살이 찌기 시작하면 딱 처음으로 느끼는 게 내가 입던 바지가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잠기지 않기 시작하면 아, 뱃살이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사실 지금 사연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요. 주로 아랫배만 볼록 나온 형태가 우리 장민우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유형 중에 피하지방형 뱃살 형태인 거죠. 피하지방형 뱃살은 주로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먹고 나서 충분히 에너지를 쓰지 못하니까 이걸 피하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로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 특히 가임계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형태예요. 지금 이 사연자분도 30대이셨잖아요. 왜냐하면 30대 이제 가임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랫배 쪽으로 지방을 좀 축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은 살이 찔 때 이렇게 아랫배 쪽으로 찌는데요. 저는 이 사연 다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삼겹살을 많이 드시면 1kg까지 드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삼겹살 100g에 지방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100g이요? 한일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죠? 그 한일 시절에 뭐 9kcal 뭐 이런 식으로 배웠 1g당 9kcal이에요. 아, 지방은. 1g이에요. 자, 근데 삼겹살 100g 안에요. 육안으로만 봐도 지방량이 상당하잖아요. 무려 33.31g 정도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그냥 다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 그러면 내가 1kg의 삼겹살을 먹었다. 330g의 지방 자체를 다 드신 거죠. 근데 무슨 물론 짓을 한 거니 내가. 이게 다 나쁜 지방은 아니에요. 이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조금 몸에 쌓이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한 끼에 포화지방을 한 120g 정도는 드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포화지방의 하루 권장량이 어느 정도이냐? 하루 총 섭취량의 10% 정도만 포화지방으로 먹으라고 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0대 여성분들은 하루에 한 2000kcal 정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0kcal 정도를 포화지방으로 섭취해야 되고 이 양을 환산을 해보면 이제 하루에 한 23g 정도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연자분 아까 제가 120g 정도 지금 한 끼만 섭취를 했다고 했죠. 한 끼에 내 권장 섭취량의 6배 이상을 드시고 계세요. 와, 하루가 아니라 한 끼에. 그러니까 좀 이거는 양을 조절을 하셔야겠죠.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삼겹살 나빠 먹으면 안 돼라는 뜻이 아니라요. 삼겹살 안에는 불포화지방산이나 좋은 지방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 드실 때 한 150에서 정말 많으면 한 200g 정도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의 1 이하로 양을 줄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분만 먹어라. 1인분이 네. 200g. 그죠? 한 200g, 맞아요. 180g 정도 되니까.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달콤한 간식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좀 드시고 있거든요. 네. 뭐 달콤한 간식 뭐 사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 하얀 밀가루 또 하얀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재료잖아요. 네. 이런 정제 탄수화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이제 섭취한 칼로리를 정말 지방으로 빠르게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뱃살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간식의 양을 좀 줄이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너무 뱃살이 차오른다 이러면은 좀 아예 끊어버리시는 게 이 뱃살과도 좀 이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먹는 거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운동 좀 병행하셔야겠죠. 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인 건 역시 유산소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리기라든지 또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쉽게 또 할 수 있고 요즘 야외에 나가서도 하기 좋으니까요. 그런 운동을 하시되 적어도 30분은 하셔야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주 3회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운동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키는 170cm고 어제 몸무게를 재봤더니 92kg이더라고요. 지금은 윗배가 좀 많이 부른 상태고 조금만 걸어도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주로 저녁이나 야식을 먹는데요. 매콤한 국밥이나 치킨을 즐겨 먹어요.
이때 꼭 술을 같이 마시는 편이긴 하지만 아이 저 좀 억울한 게 나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먹더라도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데 왜 계속 뱃살이 찌는 걸까요? 예. 자, 이분 보시면은 아까 윗배가 많이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윗배가 불렀다는 게 바로 이제 내장 지방이 사실 꽤 좀 많이 쌓인, 많이 진행된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장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잡혔을 때 잡히는 게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 이 내장 지방으로서는 더 안 좋은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장 지방은 이제 중년 남성들에게 방금 이렇게 들으신 50대 남성처럼 중년 남성들에게 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완경이 지난 중년 여성분들한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역시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게 평소에 고칼로리, 또 고지방, 고당분, 또 고염분 이런 음식들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주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생활 패턴이 별로 없는, 신체 활동이 별로 없는 분들, 또는 거기다 잠까지 잘 못 주무시는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내장 지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좀 더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여기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런 식습관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 대신에 한 끼는 먹고 싶은 거 먹자. 근데 그게 하필이면 술인 거예요. 그렇죠. 반주를 곁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식습관도 내장 지방을 생기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을 내가 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낮에는 노력을 해가지고 네. 단식 시간을 두고 저녁 한 끼 먹는데 이게 살이 찐다.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간헐적 단식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아시다시피 술입니다. 술. 예, 술은 정말 이 내장 지방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일단 생각해 보시면 이 알코올, 술이 이제 알코올이잖아요. 이 알코올 자체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게 간에서 이 대사가 될 때, 이 분해가 될 때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원하는 이 지방의 분해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주로 드시는 이 술이 정말 이 내장 지방을 불리고 있는 정말 나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사연 속 주인공이 키가 170에 몸무게 한 92kg 정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만을 확인하는 BMI로 따졌을 때 30이 넘어가거든요. 고도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살을 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건강한 성인 남성분들 중에서는요. 이 비슷한 체급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걸을 때 숨이 차다거나 또는 윗배가 불러오르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은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체중을 줄여야지라고 목표를 잡으시는데 체중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체지방을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실 그냥 우리가 살 빼야지 하면서 막 음식을 제한을 하잖아요. 거의 다 빠져드는 건 수분이나 근육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체지방을 골라 빼야 되는데 이 체지방이라는 게요. 제가 좀 모형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꽤 크죠? 네.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실제 내 몸에서? 한 2, 3kg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크기는. 0.5kg 정도밖에 안 돼요. 에이?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으로 0.5kg을 빼면 내 배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간다는 어머나. 거예요. 반대로 내가 체지방이 1, 2kg가 늘었다? 이거에 한 두세 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잖아요. 좀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네. 이 원인이 술입니다. 술 꼭 끊으셔야겠죠. 아, 근데 그게 하필이면 왜 또 맥주색이냐고요. 아유, 정말. 가능하면 술 끊으시면 좋겠지만 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술 끊을 생각은 없다. 아유, 오늘 이렇게 방송 생각하시는 너무 분들도 재밌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제발 안주 선택만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좀 국물이 있는 짭조름한 안주 대신에 뭐 달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샐러드 같은 종류, 그리고 또 술 드실 때 옆에 물 좀 같이 놓고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술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께는 제가 운동 처방도 조금 더 강하게 드릴 건데요. 아까 30분씩 한 주 3회 하라고 그랬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은 주 5회 정도 유산소 운동을 30분씩 하셔야 되고 거의 매일 하셔야 되고 말란 얘기. 자, 남는 이틀 동안은 근력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실 자신 있다면 뭐 술 좀 드실 수 있겠죠. 먹지 말란 소리보다. 아니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술을 먹겠다는 분들이 운동을 해서? 계세요. 와. 여기도 있지 않나? 이병현 씨님 아니야?
근데 이 복부 비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 좀 나왔다고 다 복부 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이렇게 짚는 거 얘기했는데 사실 안 짚힌다고 다 내장 지방 비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부 비만 자체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이 기준을 좀 확인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두 MC님의 복부 구애를 직접 측정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앞에 나와서 저 지금 체크해볼까요? 긴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서 뱃살 보여주셨으니까. 전에 아까 뱃살 보여드렸어요. 피하 네. 지방이래요. 네. 저는. 아, 저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성 여성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 두 MC분들이 딱 남성 여성 기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 표정이야. 일단 어디를 측정해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보통은 우리 갈비뼈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 싹 눌러보면. 그래서 갈비뼈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골반뼈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요 사이에 한 중간을 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일 얇은 부분 재시면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일 얇은 부분으로 재시면 되고요. 센티미터 기준으로 할게요. 아, 요즘에.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우리 네, 예시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것 같은데요. 요렇게 우리 둘레 한번 이렇게. 센치로 해서 볼게요. 한참 둘러야 지금 되는데. 보면 대충 요 사이 정도 딱 되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자, 실시간 올라갑니다. 인치로 돼 실시간 있어서 우리 요거 검색어 이제 뒤집어서. 찍어요. 요렇게 뒤집어서. 근데 사실 인치로 해야 좀 알던데. 센치로 해야 야 일단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되겠죠. 숨 가볍게 내신 상태에서 적당하게 하면 지금 딱 90cm시거든요. 네. 0.1cm 정도 단위까지 하시면 좋은데 축하드립니다. 간신히 기준에 와, 딱 걸치셨습니다. 아, 이거 숨 좀 쉬어야 되겠다. 90cm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 유지만 하셔도 사실 그래요? 복부비만 아니시거든요. 너무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여성분들은 당연히 조금 차이가 나겠죠. 차례인가요? 더 긴장될 것 같아. 이거 하면 안 되죠, 예인 씨. 선생님. 흡이 아니라 후죠. 후 내셔야죠. 날숨, 네. 날숨. 자, 후. 센치로 해서. 근데 아, 예인 예인 MC님은 씨하고. 옷을 조금 두껍게 입으셨어요. 그렇죠. 네, 예인 이거 씨 한 번만 날씬해 볼까요? 보여요. 너무 두껍네. 예인 씨도 한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긴장되겠다. 네. 어떡해. 괜찮아요. 살 좀 찌워야 돼. 67cm거든요. 제 기준은 85cm입니다. 아. 없어요. 아주 건강한 두 분 다 너무 건강한 아, 체지방량을 가지고 요즘 어려워요? 어려워요. 들 먹었더니. 네. 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재보시면 가장 간편하게 나의 체지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아, 선생님, 두 분 고맙습니다. 다 무사히 통과하셨어요. 일단 나왔다. 건강했네. 두 분 다 괜찮으셨군요. 와,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복부 비만형 체질이 아니시니까 정말 다행인데 복부 비만으로 나오셨다면 혹시 이게 내장 지방형인지 피하 지방형인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내장 지방형이 좀 더 이제 안 좋은 거죠. 자, 제가 이 복부 지방 또 내장 지방 때문에 안 좋은 병을 얻었던 이 어떤 어린 학생의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딱 봐도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많은 체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이구야. 네. 이 여성이 청소년기 때부터 꾸준히 체중이 증가해서 10대 후반에 이미 체중이 146kg이었다고 엄마야, 합니다. 어떻게 힘들었겠다. 자, 이때 엄청나게 극심한 편두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30대쯤 됐을 때 증상이 더욱더 악화됐고 아침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눈이 번쩍번쩍거리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처음에는 그냥 두통 때문에 발생한 편두통, 이 전조나 조짐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겠는데 나중에 정밀한 검진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두개내 고혈압이라고 해서 머리 안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게 다 이 뱃살, 내장 지방 때문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 이 내장 지방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두통도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게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위험해지는 질환이 있을까요? 사실 내장 지방 많아질수록 복부의 둘레가 점점 두꺼워질수록 중년에 계시는 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노년기의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치매까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에도 이 내장 지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데 지방 세포 자체가 염증 세포 분비를 상당히 많이 시키죠. 이런 염증 세포 분비가 결국 뇌에서도 나쁜 노폐 단백질이 많이 생성되는데 일조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니까 뱃살 빼시면 치매 예방도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또 저항성이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혈중에 체내에 이 혈당이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의 이 발병할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지방간이나 또 간 경변증과 같은 이런 간 질환,
또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또 뇌경색이나 암과 같은 정말 무서운 병들이 또 덩달아서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 몸에 정말 무서운 정말 영향 그리고 정말 적신호이기 때문에 네.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단순히 뭐 예뻐 보이기 위해서 혹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자, 세 번째 여름맞이 뱃살 타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 자, 의사는 이렇게 뺐다. 궁금해요, 진짜로. 제가 12년 전에 다이어트 결심하고 4, 5개월 만에 거의 10kg 가까이 감량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때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요. 아니 근데 설마 공개해도 돼요? 얼마나 네, 쪘겠어요? 그때 설마. 사진 보시면 진짜 통통하네. 네. 아니 동네 이장님 사진 같아요 지금. 이목구비가 달라요. 네. 후덕하긴 하다 진짜. 네, 이때 이제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보낼 때죠. 네. 그러다 이제 이렇게 달라. 빼게 됐는데요. 당시에 제가 한 30대 중반쯤이었으니까 이때 이제 동네에서 사실 이제 지역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콜레스테롤 재주는 기계를 그때 즉석에서 재주는 기계를 들고 가서 막 한 명씩 재드리고 있었는데 네. 내 것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면서 제 피를 살짝 뽑아가지고 쟀는데 150대 후반이 나온 거예요. 어머 150? 근데 정상이 이제 130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좋게 나오는데 저희가 160 가까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결심을 하고 2, 3일 정도 제대로 식단하면서 좀 굶고 8시간 이상 금식을 제대로 하고 다시 쟀는데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고지혈증 약도 먹기 시작하고 다이어트 이거 해야겠다, 술 좀 네. 줄여야겠다, 건강한 식생활로 가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임상 강사하면서 조교수 발령을 받던 초반에 응급 환자 시술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응급 뇌졸중 환자분들 이제 진료를 하면서 새벽까지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밤늦게 컵라면도 많이 먹고 또 근무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이제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름진 안주도 정말 많이 먹었었고요. 또 탄수화물도 복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2년 만에 제 인생 최대 몸무게인 이제 78.5kg까지 체중이 한 8kg 정도 쫙 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콜레스테롤까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는 또 살이 잘 쪄본 사람으로서 또 잘 찌는 요요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건 좀 알아요. 일단 살이 좀 찐다 싶을 때 3, 4kg까지는 좀 부은 느낌이야. 그냥 좀 힘드네. 그냥 뭐 배부르네. 붓기가 있나 이러는데 한 8kg 정도가 늘어난다. 8에서 10kg 늘어난다. 그러면 내 몸이 딱 알아차려요. 일단 걸을 때 무릎도 아프고요. 그다음에 막 허리도 아프고요. 이게 갑자기 막 핑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다른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진을 받으러 가면 단기간에 10kg가 찌면 꼭 적신호가 켜지더라고요, 건강에.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요 건강검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뇌도 한번 찍어봤더니 MRI에서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약간 하얗게 변하는 안 좋은 병변들도 어머머. 한 3개 정도 관찰이 됐고 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 이제 가족력을 갖고 있어서 제 혈당도 그때 당시에 공복 혈당이 좀 스트레스 받으면 180까지 막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평상시에 뭐 러닝이나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 진짜 많이 했었고요. 수영도 좀 중간중간에 많이 하면서 체중을 한 4, 5개월 정도에 걸쳐서 8kg에서 이제 10kg까지 감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68kg까지 뺐다가 지금은 한 70kg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딱 좋아. 근데 네. 체중 감량을 한 것도 저는 대단한데 이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의지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너무 바쁜 삶을 사시잖아요. 환자 보시죠. 막 이거 말고도 방송도 많이 하시죠. 바쁜 와중에도 우리 선생님 지지난주에 러닝하면서 막 하얗게 하고 러닝하시죠. 뛰시죠. 그리고 우리 민욱쌤도 운동하시죠. 민혜연 선생님도 운동의 대가시잖아요. 우리 혜연쌤은 어떤 운동하세요? 사실 저는 막 거창한 운동을 하진 않는데 활동량을 되게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 스태퍼나 아니면 사이클이나 천국의 계단 같은 거 하고 제가 늘 목표로 삼는 건 이 워치 같은 거 통해서 하루에 12,000걸음은 무조건 걷고 그리고 500kcal는 태워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원래 기본적으로 했던 거고 최근에 추가한 게 필라테스.
근데 자주는 못하고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딱 부족했던 근력 운동을 채워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아픈 게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팠는데 그런 운동할 때 이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운동에들 정말 진심이신데 근데 이 운동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잖아요. 그럼요. 먹는 거죠. 네. 10kg을 감량하신 우리 장민욱 선생님께서 식단을 우리에게 추천을 좀 해주시죠. 좋은 식재료, 좋은 음식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당시에 10kg 정도 감량하고 지금까지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준 식재료가 바로 이 양배추입니다. 아, 좋죠. 네, 오늘 제작진이 양배추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자, 양배추를 이용한 요리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팬을 좀 미리 달궈 놓고 시작할게요. 네, 요리하실 때 저는 이제 좀 그 고온으로 좀 빠르게 익힐 거라서 오늘 올리브 기름하고 그리고 아보카도 기름을 좀 반반씩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몸에 좋은 기름이다. 네, 이렇게 하면 발연점이 좀 높아지니까 산화 가능성이 좀 적어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양배추는 100g당 한 24kcal밖에 내지 않는 굉장히 저열량 식품이기도 하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양배추를 준비해서 이렇게 가로로 가운데 부분을 썰게 되는데요. 이렇게 썰어서 보통 한 2-3조각 정도를 2cm 간격으로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떼놓고요. 2cm 정도 간격으로 지금 스테이크를 만들 건데요. 양배추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한 한 조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기 썰듯이. 모양만 네. 보면 정말 스테이크 자, 모양이네요. 이렇게 한 조각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굽기 위해서 이쑤시개 2개만 꽂아놓고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자, 풀어질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양이 이 구워지면서 굉장히 좀 흐물흐물해지니까 이쑤시개 2개 정도 이렇게 네. 곰돌이 뿔처럼 이렇게 꽂아놓고 그냥 팬에 달궈져 있는 팬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소금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 정도 구울 때 2꼬집 정도 넣거든요. 2꼬집 정도 뿌려주고 짭조름하니 맛있다. 아우 너무 맛있죠. 자, 그다음에 후추도 약간 뿌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스테이크 굽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저는 미디움 레어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많은 양의 후추를 좀 뿌려주시면 더 풍미가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강불로 제가 익히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익히시다가 중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익혀볼게요. 근데 이런 양배추 식단을 뭐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몇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일주일에 사실 한 3-4번 정도 이렇게 양배추 식사를 했었고 양배추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었었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남는 양배추 있잖아요. 네. 요걸 좀 활용하면 훨씬 더 좀 자주 드실 수가 있는데 자, 불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는 양배추의 이런 껍질 부분들 조금씩 벗겨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쪄먹잖아요. 이거 쌈 싸먹자 우리. 쌈 싸먹는 지금 거죠. 막 네. 침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좀 겉부분은 이렇게 좀 뜯어서 쪄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남는 부분은 사실 채를 써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채를 좀 썰어가지고 요걸 이용하면은 이제 또 양배추 채에다가 달걀 오믈렛 같은 거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남자 이보은 선생님이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요거 어느 정도 지금 익어가고 있거든요. 자,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와, 잘 익었다. 그렇습니다. 오. 예, 이쑤시개 꽂아놓으니까 지금 또 잘 익죠. 살짝 또 불을 익혀가지고 높여서 조금 더 한번 끓여보고요. 나머지도 채를 조금만 더 썰어볼게요. 자, 이렇게 채가 썰렸으면은 요것도 따로 좀 식재료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요 달걀 오믈렛은 채 썰어놓은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팬에 구우면서 달걀물 쫙 끓여주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네, 맛있겠다. 그래서 두꺼운 부분들은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쪄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우, 지금 바로 근데 밥 올려서 지금 된장 올려 먹으면 스테이크 진짜 냄새가 맛있을 너무 좋아요. 텐데. 맛있겠죠? 네. 자, 이제 스테이크 조금 불 줄이면은 거의 다 이제 익어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운데 심지 부분이 조금 덜 익었어요. 이제 거의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심지 부분은 소고기로 따지면 아우, 다 너무 좋죠. 힘줄. 네. 어. 자, 이제 지금 한 3-4분 정도 됐는데요. 자, 요 정도 익었으면 이제 꺼내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좀 만들어서 드려봤거든요. 네. 아니, 심지 부분 약간씩 섞여 있는데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어떤가요? 일단 향기가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요. 네. 맛있는데
기름은 무슨 기름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올리브 기름을 상당히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양배추 속에는 이제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게 많고 식이섬유도 정말 많은데 이 올리브 기름과 함께 조리를 했을 때 훨씬 더 흡수도 잘 됩니다. 제가 약 3, 4분간에 걸쳐서 고온으로 좀 빠르게 조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영양소 파괴도 좀 적어서 양배추 드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었어요. 선생님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요거는 이거. 저도 집에서 자주 먹어요. 목이 메네요. 근데 진짜 저는 맛있다. 무염 버터를 살짝 둘러서 은은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자, 이어서 여름철 뱃살 타파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요. 자, 뱃살 잡는 운동법입니다. 자, 맛있는 음식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해봐야겠죠. 자, 운동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뱃살 뺄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희경 씨와 예인 씨가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네.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죠. 자, 앞으로 나가서 그러면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서서 하는 운동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일단 모든 운동은 워밍업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은 워밍업부터 해볼게요. 자, 서서 양쪽 다리는 편하게 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 이렇게 포개볼게요. 워밍업이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하체 고정한 상태로 구령에 따라서 우측, 좌측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5번 한 세트로 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른쪽, 왼쪽. 자, 둘, 셋, 넷, 다섯.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옆구리에 자극이 되면서 열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시죠? 네네. 본격적으로 운동 한번 해볼까요? 자, 다리는 그대로예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팔을 벌려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팔을 이제 교차로 접어주실 건데요. 접을 때 다리를 스케이트 타듯이 반대쪽으로 콕콕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동작과 발동작 합쳐서 하면 이런 식으로. 오, 이거 약간 교차하면서. 카포에라 같아요. 네, 운동 강도를 좀 높이려면 무릎을 조금 더 구부리시면 하체 근력 운동이 추가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한 양쪽 합쳐서 10회 정도씩 해주시면 몸에 이제 땀이 좀 나기 야, 시작하시죠. 이거 힘든데요? 괜찮으신가요? 운동돼요. 중심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오. 하체도 쓰게 되고 옆구리도 쭉쭉 자극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은 조금 더 강도를 높여봐야겠죠. 역시 다리 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팔을 한번 들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때 오른팔 들고 다리도 살짝 뻗어주세요. 이러면 일단 스트레칭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줄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서 팔과 다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거 이거 쉽지 않네. 우리 둘은 어색한 것 같아. 둘, 셋, 이렇게 똑같이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진짜 중심 잘 힘든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한쪽 다리, 자, 서 있는 쪽 다리로 중심 잘 잡으신 상태에서 팔 위로 뻗고, 자, 팔 당겨볼게요. 하나, 둘, 이거 오늘. 와, 이거 셋. 진짜 고강도다. 넷, 다섯, 여섯. 자, 이런 식으로 일단 5번에서 10번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한 3세트 정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수록 횟수도 늘려가실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과 복부 자극 운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날씬한 복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옆구리 운동할 때 몸이 전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데. 안 돼요. 안 복부에 돼요? 힘을 딱 주고요.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휘어서 간다? 이거 아니죠? 운동이 하나도 안 되죠. 그대로 서서. 네. 자, 운동법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좀 힘드니까 뱃살을 막 꼬집거나 아니면 그 헬스클럽 가면 진동기 있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와, 그거 자주 하는 거. 쓰는데 그래도 좀 빠지는 느낌인데 빠지긴 빠집니까 그렇게 해도? 예, 그런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맞아요. 좀 세게 꼬면 괴롭히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그 참기름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게 참기름 쫙 짜면 이게 기름이 쫙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방 뭔가 알갱이 터트리는 터뜨린 느낌이 것 같은 있거든요. 녹아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 실제로 뱃살 특히 이 지방을 빼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배를 꼬집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진동기처럼 이렇게 배에다 피부 아래 피하에다가 이렇게 압박을 주게 되면 압력을 주게 되면 뭐 그 부분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분이나 아니면 붓기가 빠진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지방 세포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뱃살을 빼고 싶다 그러시면 방금 우리 민혜 선생님께 배운 이런 운동 포함해가지고요. 근력 운동, 유산소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운동하고 식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2가지 다 하기 힘들어서 뭐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우
무조건 식단이죠. 제 식단!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또 술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발 운동하고 물 좀 마시면서 술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도 제발. 이렇게 비슷한 생각인데요. 식단. 이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운동을 아까 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일주일에 3번, 4번도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뭐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했을 때 뭐 30분, 1시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식사라고 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먹고요. 중간에 간식 드시고 음료수도 한잔 하시고 야식도 드시고 또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 먹는 양은 정말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먼저 기초가 돼야 되는 건 저도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특별히 다르지는 않겠죠. 저도 식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전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식단으로 빼시겠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아. 조금 비중의 차이인 거지 반드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걸어서도 많이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차 타고들 많이 다니고 네. 워낙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운동이 몸에 배어 있지를 않아서 맞아요. 네, 운동 꼭 하시고 지금 드시는 것보다 숟가락 하나만 덜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공휴일을 맞아 외출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전국이 맑고 공기도 무난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만큼 옷차림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이상, 동쪽은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28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고요. 광주와 대구 29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경기 북서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제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오늘 저녁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클래식 음악 콘서트 시리즈인 캔들라이트는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2022년부터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잔디 위에 자유롭게 앉아 피크닉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약 15,000여 개의 캔들라이트가 정원을 수놓으며 고품격 클래식 선율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뮤지컬 경연 대회인 제11회 딤프 뮤지컬 스타 파이널 라운드가 내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대상 수상자와 차세대 스타들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인데요. 배성혁 집행위원장은 올해도 참가자들이 멋진 무대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전하며 미래 뮤지컬 스타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연 무대와 대상 주인공은 오는 22일 오후 1시 20분에 채널A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젯밤에 강변북로가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연휴니까 어디들 많이 가셨나 봐요. 그렇죠.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주말까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 A